나사는 우주의 생명체의 존재를 항상 부정해왔지만 여러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수십 년 전부터 다른 무서운 발견을 했고 이를 비밀에 붙이기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나사의 아폴로 임무를 통해 6번의 달 착륙이 이루어졌고 이는 우주 탐사의 황금 시기를 상징했습니다. 그 임무에서 얻은 놀라운 이미지들은 역사를 만들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이미지들이 비밀스러운 역사를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켄 존스턴은 나사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그는 내 생각에 그것은 자연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지능적인 종족이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 켄 존스턴은 나사의 테스트 파일럿이었지만 나중에는 우주 비행센터의 데이터와 이미지 제어실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달 임무 중 하나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온 매력적인 사진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분화구는 실제로 기지와 받침대를 보여줍니다. 달에 기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켄 존스턴은 분화구 중앙에 있는 곰 모양의 둥근 물체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그 이미지에 대해 상사에게 물었을 때 질문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그의 상사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으니 그 촬영된 이미지를 제거하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은폐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켄 존스턴이 달에 외계인 활동이 있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차량의 흔적처럼 보인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거기 도착했을까요? 기자 앨리스 브룩스는 일부 사람들은 이것들이 별들 사이의 고대 문명인 아나키의 작품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에 필수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고대 종족이 달에 발을 디뎠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나키는 3000년 이상 전 수메르인과 바빌론인의 고대 전통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상한 이미지들은 그들 또는 다른 문명이 달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암시할까요? 천문 사진 전문가 앤드류 맥카시는 사진들을 주의 깊게 검사했습니다. 그는 달 기지로 여겨지는 사진을 검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눈에 그것은 인공적인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카시는 구조물뿐만 아니라 주변 분화구에도 집중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분출물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일부는 직선으로 올라가 떨어져 분화구 중앙에 불규칙한 더미를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것이 거기 없다면 정말 이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성 임무 계획자 존 힐은 이 이상한 흔적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바위들이 표면을 굴러갈 때 비슷한 흔적을 남깁니다. 라고 지적했지만 이 흔적들은 완전히 평행합니다. 그는 내 첫 생각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운전한 달 탐사 차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 힐은 아폴로 착륙 지점의 이미지를 확인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바퀴 달린 차량을 달에 보낸 유일한 국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1970년에 소련의 루노호트 1호는 지구 밖 물체에 착륙한 첫 원격 제어 탐사선이었고 그 알려진 흔적 너비가 신비로운 사진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전에 본 두 개의 평행한 직선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것들이 특별한 평행 흔적의 원인이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키가 달에 갔다는 증거가 없고 외계인이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신비로운 흔적들은 인간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곧 달로 돌아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를 바랍니다. 2025년 현재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로의 귀환을 준비 중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2026년 2월 5일에 발사될 예정으로 이는 2025년 동안의 준비 작업으로 인해 지연된 것입니다. 이 임무는 달 주위를 도는 4명의 우주 비행사를 보낼 것이고
아폴로 시대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달 근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 귀환은 오래된 이미지의 미스터리를 재조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구조물이나 흔적을 더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은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고 그 이후로 붉은 행성 표면에 이상한 이미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떠다니는 숟가락일 수 있거나 동상일 수 있고 또는 주님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봄에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화성 정찰 궤도선의 카메라가 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화성의 건물 그룹과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독수리 머리 모양의 건물도 있습니다. 조지호는 시도니아 연구소의 감독자로 이는 화성의 고대 문명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내 주의를 끌었던 첫 구조물은 내면의 피라미드로 위에 붙은 언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큰 지질학적 블록입니다. 모든 종류의 블록들이 도시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호는 화성의 이 피라미드들이 멕시코의 고대 마야 피라미드와 이상하게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테오티후아칸의 달 피라미드와 아주 비슷합니다. 내면 피라미드의 기반이나 현관이 한쪽 끝에서 돌출되어 있고 거의 동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물리적,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 있었다면 문명을 쉽게 지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인기 있는 가설은 그들이 핵전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크세논 129라는 원소의 대기 흔적입니다. 이는 인공 핵 폭발의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1메가톤 폭탄은 반경 거의 5km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문명의 파괴에 대해 울기 전에 문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궤도에서 지면 관통 레이더를 사용하면 연구자들은 이 이상한 독수리 머리 구조의 다른 층을 내려다보고 그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암석과 얼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공 금속이나 다른 물질을 분명히 배제합니다. 하지만 근처 피라미드는 어떨까요? 조지호는 멕시코의 달 피라미드의 반영입니다. 둘 다 같은 손으로 지어졌을까요?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피라미드와의 차이는 모든 모서리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볼 때 가장자리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곡선입니다. 위 부분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기하학적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핵전쟁 증거인 크세논 129는 어떨까요? 크세논은 자연 기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에서 그것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그것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붉은 행성을 수년간 연구하고 거기서 놀라운 구조물에 대한 주장 후에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화성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레이돌리아라는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 뇌가 너무 멀리 가서 존재하지 않는 곳에 패턴을 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성들을 정복하고 지구 밖 생명을 사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언젠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2025년 9월에 나사는 로버가 2024년 7월에 제제로 크레이터에서 체야바 폴스라는 별명의 붉은 바위에서 발견한 표범 무늬를 분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늬는 고대 미생물 생명의 잠재적 징후일 수 있으며 유기 물질과 화학적 에너지 원천을 포함합니다. 이는 화성에 과거 생명이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힌트 중 하나입니다. 이 발견은 고대 문명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고 로버가 수집한 샘플들이 지구로 반환되면 더 많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8월에 나사 연구는 소행성대에 있는 외소행성 세레스가 과거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을 가졌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레스는 지하 바다에 뜨거운 물이 분출되었을 수 있고
유기 분자와 물 얼음이 있어 미생물 생명을 가능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계 내에서 생명이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넓힙니다. 2017년 3월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 표면 400km 위에서 2명의 우주 비행사가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우주 유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의 비행 엔지니어 패기 휘스는 그들의 임무를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 밖의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한 물체가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더 잘 보려고 천천히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7시간 동안의 우주 유영 거의 전부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UFO가 국제우주정거장을 감시한다는 증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이상한 물체가 블랙 나이트라는 비밀 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은폐 장치를 통해 탐지를 피할 능력이 있습니다. 1899년에 유명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일부 사람들이 블랙 나이트로부터 왔다고 믿는 무선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힌 이런 이상한 물체의 사진들은 외계 위성이 지구를 공전한다는 추측을 더합니다. 하지만 외계인이 우리를 감시한다면 누구도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외계인이 그것을 지구 감시에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다른 영상들은 궤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2020년 10월에 예리한 조사자가 남극의 위성 이미지를 스캔하고 작가 브래드 올슨이 자신의 작업 중에 멈춰야 할 장면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얼음으로 반쯤 덮인 금속처럼 보이는 물체입니다. 올슨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했습니다. 남극의 완벽한 원형 디스크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은 얼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올라온 디스크처럼 보입니다. 올슨은 얼음이 녹을 때 수천 년 전 버려진 외계 우주선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외계인이 그런 혹독한 곳에 착륙할까요? 남극과 화성은 극도로 무균적인 환경입니다. 만약 화성인이라면 지구에서 살 곳을 선택할 때 남극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집에 가까운 곳일 것입니다. 시도니아 연구소의 감독자 조지호는 남극이 화성인의 휴식 정거장일 뿐만 아니라 지구와 화성이 행성 간 문명의 쌍둥이 요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류 과학과 반대로 그는 이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과 인간 얼굴이 화성의 자연 형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조지호는 우리가 화성에서 찾는 공사들은 화성 고유 문화에 의해 지어졌거나 또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지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남극의 디스크 모양 물체로 되돌려줍니다. 올슨은 그것이 고대 사람들이 두 행성 사이를 이동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것이 화성으로 왕복하는 셔틀일 수 있을까요? 붉은 행성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일부 기지와 함께 라고 말합니다. 남극은 한때 적도에 위치했습니다. 식물과 공룡이 그곳에서 번성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화석 기록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대륙과 화성 사이의 유사한 연결에 대한 발견을 곧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화성을 오랜 시간 관찰해왔고 그것이 죽은 행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화성이 약 40억 년 전에 대양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가설은 계속 변합니다. 화성의 극적인 착륙 후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고대 생명의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원시 미생물 형태이거나 DNA 사슬입니다. 완벽한 시야를 얻기 위해 4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파노라마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에서 이것을 찍었습니다. 화성 표면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입니다. 확대해보니 얇고 두꺼운 무언가로 그곳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지 몇 분 후 소셜미디어는 외계인과 UFO에 대한 게시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우리가 퍼서비어런스 이미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픽셀화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의 뛰어난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1900년대 초에 15년 동안 망원경으로 화성을 연구했습니다. 로웰은 표면의 선들을 보고 그것들이 극지방에 녹은 얼음에서 물을 운반하는 운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붉은 행성의 지능적 생명에 대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1960년대에 마리너 임무들은 표면의 상세 이미지를 찍었고 로웰의 운하가 실제로 일련의 분화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로웰의 이론 중 적어도 한 부분은 옳았습니다. 2008년에 나사의 피닉스 착륙선은 화성 표면 아래에 얼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은 예상 밖이 아닙니다. 2025년 업데이트로 퍼서비어런스는 사파이어 캐니언과 메이소닉 템플 같은 새로운 영역을 분석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유기 물질과 화학 반응을 보여주며 과거 미생물 생명의 가능성을 더 강하게 합니다. 게다가 외소행성 세레스에 대한 2025년 연구는 세레스가 수십억 년 전에 미생물을 지탱할 화학에너지 원천을 가졌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태양계 내 생명이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소행성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넓힙니다. 외계 생명의 존재 여부는 항상 세계적으로 호기심과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외계인과의 만남이나 UFO의 비밀스러운 반응에 대한 수천 개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아직 우리가 탐구할 것이 많지만 관찰은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인간이 넓은 우주를 더 깊이 탐험하고 외계 생명의 미스터리와 지구상 생명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숫자는 무엇인가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인가요? 어떤 숫자들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주적인 규모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기본 개념, 생명, 그리고 우주의 미래를 대표합니다. 아래는 우주의 가장 중요한 숫자들의 요약으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 상수.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우주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를 집중해서 오메가 상수의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행성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로켓의 속도를 안다면 그 행성의 무게에 기반해 그것이 행성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달을 벗어날 만큼의 속도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도 비슷하게 계산됩니다. 빅뱅 폭발이 은하들의 충분한 초기 속도를 제공했다면 그것들은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력을 벗어나지 못한 로켓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은하들은 끌려 돌아올 것이고 그것은 빅뱅의 역현상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의 질량에 완전히 위존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당 약 5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면 언젠가 모든 은하를 우주 중심으로 끌어당길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 물질량을 빅뱅 역현상이 발생하는 최소 물질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오메가가 1보다 작으면 은하들은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오메가가 1보다 크면 미래의 빅뱅 역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능력으로 우리는 오메가 값을 0, 98에서 1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으로 더 정확하게 측정되었고 불확실성은 0,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330억 년 후에 빅크런치로 끝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는 오메가 상수가 1보다 약간 크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플랑크 상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겸손한 그룹입니다. 그들은 자연이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의 최종 판사가 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연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막스 플랑크는 우주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점심 식사 중 아들에게 아빠가 방금 머릿속에 새로운 개념을 형성했어. 그것은 새로운 혁명을 시작할 거야. 뉴턴이 가져온 것과 다르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가 말한 것이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임의의 덩어리의 에너지가 항상 한 입자의 에너지의 유한 배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임의의 덩어리가 유한개수의 원자로 구성되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입자들은 양자라고 불립니다. 플랑크 상수, 줄여서 H는 그 입자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플랑크의 양자 이론은 우주의 형성을 설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20세기와 21세기의 기술 혁명에 빛이 되었습니다. 레이저에서 컴퓨터,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까지 전자 분야의 거의 모든 개선은 양자 이론이 우주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게다가 양자 이론은 우주 병렬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과학 소설의 개념 중 하나로 양자 이론 덕분에 그것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방식이나 적어도 일어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됩니다. 수소 결합 효율, 칼 세이건은 우리는 별의 먼지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하면 우리는 모두 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합니다. 수소 결합 효율 덕분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를 포함하고 더 복잡한 원소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형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수소 원소에서 비롯됩니다. 우주는 별을 통해 그 원소들을 만듭니다. 별은 본질적으로 수소 기체로 가득 찬 거대한 구체입니다. 그것들은 중력에 의해 결합됩니다. 이 중력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핵반응이 발생합니다. 4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해 하나의 헬륨 원자를 만듭니다. 이 반응에서 생기는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초기 수소 질량의 0.7%만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10진수로 하면 0.007입니다. 이는 수소 결합 효율이고 생명의 형성은 이 숫자와 밀접합니다. 수소 결합 과정의 첫 단계 중 하나는 중수소, 즉 무거운 수소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소 결합 효율이 0.006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형성되지만 단순히 거대한 기체 구체일 뿐입니다. 만약 수소 결합 효율이 0.008 이상이면 과정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우주의 수소가 헬륨으로 빠르게 변환되어 고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분자가 2개의 수소 원자로 형성된다는 것을 압니다. 수소 고갈은 물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7 숫자는 생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신성 과정은 우주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형성하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초신성은 거대한 별의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모든 무거운 원소를 형성하고 우주로 분산시켜 행성에서 생명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초신성은 매우 드물지만 극도로 아름답습니다. 1987년에 하늘에 나타난 초신성 폭발은 우리로부터 15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별의 크기가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태양 크기의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할 수 있고 팽창의 주변 행성을 삼킬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약간 큰 별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더 작은 별은 뜨겁더라도 빠르게 식고 죽습니다. 그러나 별이 특정 질량 한계를 초과하면 찬드라세카르 한계로 초신성이 됩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는 태양 질량의 약 4배로 계산됩니다. 놀랍게도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는 20세의 학생일 때 이를 발견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는 기차에서 별 구조와 양자 역학 이론을 결합하며 블랙홀 개념, 우주에서 빛조차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강한 흡인력을 가진 물체는 18세기 과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당시에는 가설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후 더 분명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뉴턴이 놓친 중력의 미묘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론의 사본이 러시아의 칼 슈워츠실트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독일 군대에서 복무하는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공식 시스템으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슈워츠실트는 전쟁 중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특정 물질량에 대해 해당하는 구체가 있고 모든 물질을 그 구체 안에 넣으면 블랙홀이 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구체의 반경을 슈워츠실트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은 매우 작고 밀도가 높으며 어둡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슈워츠실트 직경은 약 1cm입니다. 그러나 더 큰 블랙홀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은하 전체 질량을 그 슈워츠실트 직경에 구체에 넣으면 그 블랙홀의 밀도는 지구 대기의 0.002에 불과합니다. 후블 상수,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1960년대 말에 답변되었습니다. 증거가 우주가 거대한 폭발에서 태어났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입니다. 빅뱅 폭발의 차이는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 모든 별과 은하가 매우 작은 부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주가 폭발로 시작했다면 그 폭발은 얼마나 오래되었고 오늘날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이 두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에 에드윈 후블이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서 주목했습니다. 후블은 레이더 총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은하들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우주 위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하의 속도와 지구와의 거리 사이의 관계를 후블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발견으로 빅뱅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을 약 138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2025년 데이터는 이 나이를 더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절대 영도, 열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추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에서입니다. 우주에서는 추위가 항상 지배합니다. 우주의 평균 온도는 절대 영도보다 몇 도 높을 뿐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냉각 메커니즘을 냉장고에 적용했습니다. 공기의 팽창입니다. 전기학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공기를 팽창시켜 추위를 만드는 가능성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패러데이는 밀봉된 튜브에 약간의 염소 용액을 만들었고 그것을 깨뜨리자 염소가 즉시 기체로 변했습니다. 패러데이는 압력을 줄이면 물질을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늘리면 기체를 액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 집 냉장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의 안에 물건을 냉각합니다. 압력 생성 방법으로 사람들은 산소 기체, 수소 기체를 액화할 수 있었고 20세기 초에는 헬륨 기체를 액화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 영도에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물체의 온도는 항상 변합니다. 레이저를 사용해 원자 속도를 늦추는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절대 영도 위 100만 분의 1 온도를 달성하게 했습니다. 절대 영도는 빛의 속도처럼 우리는 그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정확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중력 상수. 우리는 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것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량적 이론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전형적인 예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처음에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그들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뉴턴은 지구 궤도가 타원형이고 태양이 두 초점 중 하나에 있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수년간의 세심한 관찰로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만유인력과 그가 스스로 창조한 계산 도구에 기반해 그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력 상수지는 처음 발견된 상수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다른 기본 힘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7년의 지구 무게를 약 10 곱하기 12XPONENT 24kg으로 고려하면 인간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해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 중세의 대포를 성공적으로 제작한 것은 음속이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소리를 듣기 전에 총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갈릴레오를 포함해 빛의 속도가 유한한 숫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망원경과 꽤 먼 거리에 두빛 원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가 너무 크고 17세기 기술 제한으로 실험은 예상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말에 기술과 정밀도가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빛의 속도를 0.025차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알버트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는 빛의 속도가 빛의 방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와 아마 모든 시대의 상징적인 업적입니다. 전기력과 중력의 크기 관계. 추운 날씨에 카펫을 밟으면 정전기가 형성되어 작은 물건이 옷에 달라붙거나 머리카락이 서게 됩니다. 이는 전기력과 중력 사이의 관계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지구 전체 질량이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든 작은 정전기량이 그 중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력은 중력보다 훨씬 강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생명은 복잡한 화학 및 전기 반응의 사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육 수축을 돕는 화학 반응이든 음식 소화를 돕는 것이든 본질은 전기력에 의존합니다. 화학 반응은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들 사이 외곽층 전자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그것은 신경세포가 신호를 근육으로 전달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 전기장이 중력보다 약하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생명에 대한 다른 진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우주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기체 상수 17세기의 과학자들은 세 가지 물질 상태를 알았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사람들은 고체와 액체로 일하는 것이 기체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또는 반대로 변할 때 측정이 매우 어렵고 당시 기술 제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기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본 물리 법칙을 찾았습니다. 로버트 보일은 가장 뛰어난 연구자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는 연구의 본질을 제시했습니다. 임의의 매개 변수를 변경하고 다른 매개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찾았습니다. 다음 세기에 프랑스 과학자 자크 샤를과 조지프 게일 이삭은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단순히 실험실에 앉아 간단한 실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게일 이삭은 뜨거운 공기 풍선을 23.000 피트 높이로 올렸습니다. 당시 기록적인 높이입니다. 이 두 실험을 결합하면 특정 기체량에 대해 온도가 압력과 부피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의 상수를 이상 기체 상수라고 부릅니다. 아보가드로 수, 화학의 비밀을 여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19세기에 존 달톤이 발견한 원자 이론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원자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난으로 모든 과학 지식이 파괴되고 후대에 하나의 문장만 전달될 수 있다면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이 원자 가설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입자들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9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대부분은 화합물 형태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원소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현대화학의 두 번째 열쇠는 화합물이 다양한 원소들의 많은 원자로 구성된다는 발견입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분자에서입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량은 얼마나 많은 분자에 해당할까요? 이탈리아 화학자 아마데오 아보가드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가 같은 수의 원자를 포함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설은 처음에 높이 평가되지 않았지만 화학 반응 전후 매개 변수를 측정해 분자 구조를 추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12g 탄소에 있는 탄소 원자 수로 정의되고 약 6 곱하기 12xp ONENT 23입니다. 이는 물질의 몰 단위로 측정되는 원자 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차를 마시러 가서 우리는 뜨거운 물컵에 얼음 덩어리가 녹아 시원한 물컵이 되는 이미지를 익숙해졌습니다. 여름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원한 물컵에서 자연적으로 얼음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스스로 뜨거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는 열 에너지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19세기 물리학의 큰 퍼즐이었고, 답을 찾은 사람은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루드비 볼츠만입니다. 그는 시원한 물컵에서 에너지 분포 방법이 뜨거운 물컵에 얼음 한 덩어리가 있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에서 모든 것은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볼츠만 상수는 이 관계를 정량화합니다. 혼란은 규칙적인 것보다 발생하기 쉽습니다. 방을 어지럽히는 방법이 방을 정리하는 방법보다 많습니다. 볼츠만의 엔트로피 방정식은 볼츠만 상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머피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무언가가 잘못될 수 있다면 잘못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방법의 수가 올바른 방법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